자, 우주천문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소설, 그 중에서도 소설의 상황, 정서, 태도들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많은 부분, 그 소설 전체를 이해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을 뭐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은 선생님은 우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이다. 그럼 왜 갈등이냐? 소설은 주제, 구성, 문체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소설의 구성에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여기서 사건이 곧 갈등이죠. 어떤 갈등이든 거기에 드러나는 갈등이 사건으로 표현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우리 갈등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죠. 뭡니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인물 안에서 일어나면 내적 갈등, 인물 밖에서 일어나면 외적 갈등. 외적 갈등에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운명, 그리고 사람과 사회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얘를 표로 나누면은 이런 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요거는 수정하세요. 요로 올리면 됩니다. 지우고 운명과 갈등, 인간과 갈등, 사회와 갈등 에서 사회와 갈등은 주로 시대별로 일제강점기 전쟁, 독재, 산업화에 따라서 요런 문제, 요런 문제, 요런 문제, 요런 문제들이 자주 다뤄진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얘네들을 한번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 무엇과 무엇이 갈등을 이루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 작품들을 보면서 각 작품에 드러난 구체적 상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갈등인지를 확인하는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다. 먼저 김원일의 어둠의 혼이라는 작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첫 작품이니까 선생님이 좀 꼼꼼하게 볼게요. 자, 나는 흐느낀다. 1인칭이죠. 이모부가 내 팔을 잡는다. 나는 사납게 부리친다. 그리고 내닫기 시작한다. 나의 눈에 이모부 보초선 순경도 보이지 않는다. 아버진 거짓부렁이야. 혼잣말이죠. 거짓말만 하다 죽었어. 아니야 죽지 않았어. 뭡니까? 아버지가 죽고 말았어. 죽지 않았어. 전부 다 자기 혼잣말에 해당하는 거죠. 자, 밑에 봐서 알겠지만은 다른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가 나의 생각들을 주절주절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외적 갈등이 아니라 일단은 내적 갈등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 다음 거짓말처럼 죽은 차고 있을 따르며 나는 헐떡거리면서 낙동강으로 달리고 숨이 차고 강둑이 보이고 뭘 하냐. 큰 포플라를 보면서 아버지 같다라는 걸로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죠. 그죠? 아버지를 떠올리고 나를 오라는 것 같다. 이 부분 중요하죠. 어릴 적 아버지와 나는 강둑을 거녀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와 관련된 것들을 회상을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아버지의 죽음을 부정하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단계에 이르르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실감이 비로소 나의 가슴속에 소름을 끼치며 아프게 파고든다. 부정하다가 이제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서 살아가는 데 용기를 가져야 하고 어떤 어려움도 슬픔도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것이 깨달은 거죠. 뭡니까? 부정하다가 추억하다가 깨달음을 얻게 됐다. 그러면 깨달음을 얻기 전과 후는 달라지겠죠. 후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신적인 성숙. 그래서 이 소설을 성장 소설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적 갈등, 성장. 됐죠? 다음 김동리 영마라는 작품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작품 중요한 작품입니다.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뭐 때문에? 역마살 때문에 또돌이가 될까봐 걱정하던 옥화는 그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장수 영감 딸 개연과 맺어주려고 했어요.
계연이 근데 자기 동생이라는 걸 알고 그녀를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문장이 매우 중요하죠. 인물 간의 관계가 매우 소설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여기 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여기 잠깐 볼까요? 옥화가 있고 최장수가 있습니다. 옥화는 잘 몰랐을 때 성기와 계연을 맺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뭘로 나와 있습니까? 이 둘이 자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뭐 이모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혼할 수 있다? 없다? 결혼할 수 없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계연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계연은 이 사실을 안다 모른다. 계연은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밑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다. 어쩔 수 없죠. 못 잡죠.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경치 봄이 지나서 주막 앞에 늘어서 버들가지 실같이 푸르러지고 봄의 모습을 표현해내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는 성기 회춘은 거의 단념했다. 회춘이라는 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단념했다. 죽어갔다 이 말이죠. 옥화는 죽고 말 것이라면 속이 알고 가라고 장수 영감 36대 저 남사당 꾸며 이 하계장태 하룻밤을 놀고 가다가 아버지임을 틀림없다. 동생이 분명하다. 계연은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털어놓으면서 자기의 같은 외물기한의 상황까지 보여주었다. 됐습니까? 자, 이 작품은 인물 간의 관계로 인해서 성기와 계연이 뭔가 틀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외적 갈등이겠죠. 근데 이 관계로 인해서 나중에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옥화는 역마살 떠돌이가 될까봐 역마살이라는 거는 떠돌이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죠. 운명. 그래서 얘를 정착시키고로 합니다. 그러면 옥화의 방향과 운명의 방향이 서로 다른 거겠죠.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되죠. 정착에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 성기와 계연의 어떤 정착시키려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결혼이 안 됐기 때문에 성기는 결국 여판을 들고 다른 떠돌이 삶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운명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마.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은 인물이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청춘의 눈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님, 그 다음에 그때 자석, 아들, 엄마와 아들 간의 어떤 눈길에 써 있었던 그 추억, 그것으로 인한 혈육 간의 어떤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경우에는 어머니에 대한 뭐 원망, 엄마의 경우에는 아들에 대한 뭐 미안함, 뭐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커피단리 한번 볼게요. 커피단리는 캡틴이라는 거죠. 누굽니까? 이인국 박사에 대한 얘기죠. 자, 볼게요. 그 고객은 외정시대, 일제시대입니다. 주로 일본인이었고 권력층, 재벌 솜씨는 측들이었다. 일본인 권력층, 재벌만 그의 고객이었다. 그의 일과는 아침에 진찰실에 나오지만 손가락 끝에 창틀에서 탁자 위에 무태 안경 속으로 움푹한 눈으로 응시한 일에서 출발하고 손가락 끝에 먼지를 묻으면 불호령이 터진다. 간호원은 이것을 참아야만 한다. 아무튼 단골 고객들은 그의 정결한 결백성의 감탄과 경의, 얘네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자, 일사후퇴시 청진기 가방 하나를 들고 월남한 이인국 박사다. 이 말은 일사후퇴는 뭡니까? 전쟁 시기죠. 손가락도 월남했다는 것은 남한으로 왔다라는 거죠. 누가? 이인국 박사가. 수복되자마자 그러면 전쟁통에 의사 일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는 이인국 박사는 당연히 계속 하고 싶었겠어. 의사 일을 계속 하고 싶다. 근데 세상은 못하게 한다. 어떤 겁니까? 여기서 갈등이 발생을 한 거죠. 이 갈등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수복하자마자 새빵을 얻어서 병원을 차리죠. 그 다음에 도심지에 탈발 양옥을 소유하게 됐죠. 그 다음 개인병원을 집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종합변종 원장 자리에 올랐어요. 그럼 이 갈등에서 누가 이인국 박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인물과 사회 기본적으로 외적 갈등에 해당합니다. 외적 갈등. 그 다음 인물과 사회가 대결을 했는데 누가 이긴다? 인물이 우세한 스토리로 전개가 된다. 근데 이 인물은 긍정적 인물이다, 부정적 인물이다? 부정적 인물이죠. 친일파였다가 그 다음에 친미파, 친러파 시대에 따라서 개주의적인 행동을 보이는 부정적 인물을 내세워서 그가 세계와의 갈등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반대 사람들에게 어떤 반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읽게 하는 풍자적 소설이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형님, 그 다음에 동생 간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둘 사이에 가치관, 양심이 중요하나 안 중요하나, 그러니까 인물과 인물, 외적 갈등에 해당하겠죠? 외적이면서 인물과 인물 사이에 가치관에 관련된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 가치관이 주제와 관련이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엇과 무엇이 갈등하는지 정도로만 파악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차가 남대문에 닿았다. 어둡지 않으나 사방이 반짝 전기 등 전차 소리, 인력거 소리, 모든 소리를 도시의 소리, 남악신 소리, 자연 속에 있던 사람의 귀에는 폭 소요하게 시끄럽게 들리죠. 도시의 소리, 그러나 그게 문명의 소리다. 중요하죠. 자, 이 문명의 소리와 도시의 소리를 긍정합니까? 부정합니까? 긍정합니다. 왜? 요란할수록 그 나라가 잘 된다 그랬으니까는. 자, 이 서술자는 문명의 소리를 긍정한다. 도시의 소리를 긍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둘은 갈등 관계가 아닌 거죠. 갈등이 안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갈등은 어디 나오냐? 실로 현대문명의 소리다. 서울도 아직 소리가 부족하다. 뭔가 부족한 거죠. 종로, 남대문 통 말소리가 아니 들림하고 문명의 소리 요란한 것이다. 그러나 불쌍하다. 누가? 서울 장안에 사는 흰옷 입은 사람들. 자, 온 나라에 이 문명의 소리가 펼쳐지고 모두들 그 소리가 문명의 소리임을 알아야 되는데 소리의 뜻을 모른다. 이 소리와 상관이 없어. 그는 이 소리 들을 줄 알고 듣고 기뻐할 줄 알고 마침 내 손으로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뭡니까? 이 사람들과 나는 갈등 관계에 놓는 거죠. 즉 인물과 도시 사람들이 서로 모르고 알고 싶게 알게 해주고 싶고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거 갭을 메꾸기 위해서 이 인물은 뭐를 선택하냐면 계몽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문명의 소리를 알려주고 받아들이게 해주고 싶다. 이게 근데 문명화를 만들고자 하는 인물의 이야기가 바로 이광수의 무정이다. 됐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건우 할아버지 윤춘삼 씨가 들은 조마이 섬 이야기, 섬 이야기라다.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 지땅에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조마이 섬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땅이 없어요. 왜 땅이 없냐?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 거라고 믿어둔 땅이 겨우 철들랑 말랑할 또 외놈의 동척. 그러면은 외놈들에 의해서 동척 명예로 바뀐 거죠. 그러면은 이제 독립을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조신 토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 10년 만에 일어나서 뺏기고 그 다음에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농민들에게 빼앗겼죠. 그러면은 이 조마이 사람들 농민 같은 말이겠죠. 그러면 인물은 농민들이 될 것이고 때 국가 권력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 그죠?
이걸 다루고 있는 소설이 모르토프 이야기입니다. 다음 만무방. 자, 엎친 데 덮친 고는 흉작이었다. 깨깨피 틀렸다. 이놈 가을 하다가 먹을 데 남지 않을 것이오. 피토 다가르면 에라 빌어먹을 너희들이 탁기를 멋대로 해라 하고 내던져두지 않을 수가 없다. 표를 거뒀다고 말만 나면 빚쟁이들이 몰려온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농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부가 어떤 빚에 시달리고 있다. 자, 응칠의 죄문에서 들은다. 부부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 걸 이 사품이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갈긴 것이다. 그러면은 외적 갈등이죠. 외적이면서 인물과 인물, 응칠과 지주. 응칠은 농부와 지주 간의 갈등.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소장농이라고 그러죠. 갈등을 다룬 작품이 만무방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천변 풍경은 무슨 내용이냐? 도시의 풍경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풍경이 아까와 다르게, 저 무정과 다르게 불평이었다. 눈떠는 길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전차, 자동차 이어서 막 달리고 있는 게 정신이 없는 거죠. 사람이 또 왜 그리 많은지, 이렇게 됐을 때 무엇과 무엇이 갈등을 겪고 있다? 어린이와 도시의 풍경이 갈등을 이루고 있다. 천변 풍경. 천변이라는 것은 청계천입니다. 서울이죠. 끝. 다음 미스터 방. 미스터 방삼복. 독립이 배부른가? 손님이 없어요. 부쩍 줄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방대 독립한 조선이죠.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방은 이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면은 부정적 인물과 긍정적 사회 간의 갈등을 통해서 여기도 역시 풍자, 어떤 인물에 대한 풍자가 되겠죠. 미스터 방에 대한 인물 풍자. 아까 봤던 꺼피따니하고 어떤 유사한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끝. 자, 다음 오상원의 유예. 걸음걸이를 걷는데 이것이 어떤 의지처럼 정확하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그 걸음걸이는 죽음에 접근하는 걸음걸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의식이 점점 어두워져 가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 누군지 모르지만 인물이 있고 인물이 어떤 죽음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앞둔 이 인물이 어떤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전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죽음을 앞둔 인물의 의지를 다룬 작품이 유예이다. 됐습니까? 넘어갔습니다. 다음 황순원의 너와 나만의 시간. 여기에서는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주대위가 나오고 김일등병이 나옵니다. 주대위는 지금 부상을 입은 상태이고 김일등병이 주대위를 업고 어디로 향하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소리가 들리는 모르는데 인가가 있다. 이 사람들이 둘 다 어디로 가냐? 인가로 향하는 겁니다. 인가로 향하면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삶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서는 인물과 인물의 갈등, 그리고 인물과 삶과 죽음, 생명과 관련된 갈등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은 외적 갈등, 인물,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 총을 대면서 야 걸어, 우리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철학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봅시다. 마시는 이 사람 마시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철없는 일이다. 바다 한 가지 물, 눈물과 땀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도 쭉 읽어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 볼게요. 그 부분.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도태가 부러진 셈이다. 그러면은 어떤 인물이 이명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루어진 것을 눈을 돌리며 살아갈 수 없는 힘이 날아와. 살 수 있는 힘이 없다. 살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는 생을 마감, 죽음. 이명준이 죽음 앞에 있다.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건 이명준이라는 인물이 결국 바닷속에 자살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안에서 어떤 다른 인물들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어떤 세계에 대한 결국엔 세계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은 일단은 내적 갈등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국엔 나중에는 인물과 사회, 전쟁 이후의 사회로 확장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급장이 부르면 다야? 급장이 부르면 내가 뭐 다 해야 되나? 나는 서울내기다운 강단으로 저항을 했죠.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말이 떨어지지만 구경하고 있던 아이들이 큰 소리로 웃었다. 아이들하고 뭐가 안 맞네. 그때껏 나를 흘러댄 두 녀석과 엄석대까지 포함한 몇 명 모두가 홍소였다. 비웃은 거죠. 나는 어리둥절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어 내가 말하는 미아부장이라는 녀석이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급증 부르는데 안 가나? 어디 학교야? 어디서 왔어? 너 이번 급장도 없었어? 당당한 소리를 하는 거죠. 나는 문득 무엇인가 큰 잘못을 할 때 느낌이 들며 특히 담임선생님이 부르신데 뻗대고 있었던 것과 흡사한 착각이 들었다. 아이들의 왁자한 웃음. 그럼 나와 아이들 간의 갈등이죠. 나는 서울에서 왔다. 여기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죠. 이것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결국 뭐 누가 중요합니까? 이 엄석도라는 인물이 약간 독재자를 비유하는 어떤 비유적 인물에 해당한다. 그는 이제 작품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여기서는 이것만 알아도 된다. 그럼 인물 간의 인물, 외적 갈등 맞죠? 토요새에 관한 영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뭐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있죠.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고 끝내 너희들 스스로까지 파멸시키기 위해 기계가 조직 노예가 되고 있지 않은가 했다. 그러면 일단 자연 대 너희들 누구겠습니까? 인간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대결 맞죠? 그래서 기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였으니까는 문명과도 관련이 있겠죠. 도요새와 자연, 자연과 인간 끝. 다음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물론 내용이 알아도 뭐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버지, 영호, 영희 그래서 이 저 모든 가족들이 괴로운 일이 생겼죠. 뭐 때문에 무화과 건물 이런 것처럼 철거와 관련돼서 그죠?
인물과 철거라는 사회적 현상,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됩니다. 그죠? 외적 갈등이죠. 다음, 김원일의 잠시 눕는 불. 여기에는 뭐 사건이 막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찾아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쌤이 알려주는 대로만 일단 사건을 무마하도록 하겠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대편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뭐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생각을 갖게끔 당신 처신해야 된다. 단순히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누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시우군이라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 이 선생은 젊은 부사장. 이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젊은 부사장이 되고 이 사람은 이 선생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장과 젊은 부사장이 있는데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는 바는 둘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무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시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인물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 시우라는 인물은 운전사입니다. 운전기사. 회장님의 운전기사. 사모님이 음주하고 사고를 쳐가지고 그걸 갖다 시우한테 대신 뒤집어 씌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겠죠. 그럼 이건 도시 빈민, 그 다음에 도시의 부를 가진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잠시 눕는 불이다. 다음 좀 힘을 냅시다. 김원일 아니고 임철우. 빨리 보기로 하면 됩니다. 눈이 오면에는 이 안에는 어머니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만 다른 인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적 갈등이 됩니다. 어머니가 이 꼬두매라는 곳으로 가셨는데 이것으로 이제 내가 찾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내적 갈등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어머니의 행선지와 관련되어 있다. 행선지는 어디냐? 고두매이다. 고두매는 어디냐? 고향이다. 고향과 관련된 갈등.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눈이 오면이라는 작품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충 갈등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 태도와 관련해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태도와 관련된 겁니다. 그죠? 사회에 어떤 모순이 있을 때 이 모순에 대한 인물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수능, 무기력, 비판입니다. 수능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기회주의적 인간들이 이런 걸 잘 하죠. 그 다음에 누구도 소시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기력에 빠져갖고 완전 체념하는 인간들도 등장합니다.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대결하는 경우도 있죠. 아까 얘기했던 뭐 예를 들면 무정이라는 작품 속에서 사회가 문명화가 돼야 되는데 근대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는 대결하는 겁니다. 자, 그걸 고치자. 뭘로? 계몽으로.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어떤 현상에 대한 리액션 이렇게 가능하다. 됐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얘네들이 결국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들 혹은 우리가 지문을 볼 때, 작품을 볼 때 뭐를 먼저 떠올려야 되냐면 첫째 서술, 둘째 대화, 셋째 묘사. 이 세 개 중에 어떤 것이 많은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대화가 많으면 대화가 많다. 묘사가 많으면 묘사가 많다. 묘사라는 것은 설명이긴 하지만 어떤 감각적 설명이 되겠죠.
서술은 뭐 인물 간의 관계라든가 사건의 어떤 추이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서술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 셋이 각각 가진 특징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서술이 많으면 어떤 방식의 서술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작품 안, 작품 밖, 그 다음에 주인공, 관찰자 전체적. 이건 다 알고 있죠. 근데 뭐는 알아야 됩니까? 요거 있잖아요. 거리감. 자, 1인칭, 3인칭 어느 것이 거리감에 가깝습니까? 1인칭이 가깝죠. 그 중에서도 관찰자보다는 주인공이 더 가깝죠. 얘는 거리가 멀고 얘는 가깝죠. 됐습니까? 그리고 특히 요거 잘 봐야 돼요. 뭐냐? 전제역 작화 시점의 경우에 서술자가 어떤 인물,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지, 여러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지를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서술자가 바뀌기도 합니다. A 서술자에서 B 서술자로, 혹은 이 서술자가 인물 1, 2로. 그럼 이거는 서술자가 바뀌는 것과 서술의 초점이 바뀌는 것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자, 서술자가 뭐 3인칭에서 1인칭 혹은 1인칭 뭐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다음에 여기는 서술자는 3인칭 전제적 작가 시점인데 A라는 사람 입장, B라는 사람 입장에서 서술의 초점이 바뀌는 거.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화 말고 묘사 한번 볼게요. 묘사의 분류. 다 같은 묘사가 아니라 배경 묘사, 시각적인 것에 가깝겠죠. 그 다음에 심리 묘사, 외양 묘사. 그럼 심리는 쌤 서술이 아닌가요? 서술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심리는 매우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슬프다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입을 하고 뭐 방으로 들어왔어요. 뭐 가슴 한 켠이 시리는 듯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뭡니까? 전부 다 슬프다라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심리 묘사라고 부릅니다. 됐죠?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우회적으로 서술하느냐, 우의적으로 서술하느냐, 우화적으로 서술하느냐. 제일 큽니다. 그 다음 돌려 말하면 전부 다 우회적에 해당하고, 그 다음 비유적 표현이 있으면 우의적이 됩니다. 비유 중에서도 동물과 관련된 것은 우화적, 좀 더 작은 개념이죠.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의식의 흐름 기법은 내적 독백이 특별한 사건에 상관없이 쭉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1인칭의 경우에 많이 등장하겠죠. 됐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결하면 간결체, 길면은 만연체. 보통 한 줄 반 이상이면 만연체, 한 줄 반 안 되고 한 줄 안에 두 문장씩 들어있으면은 간결체. 갈등의 심화와 갈등의 이완, 초월적 공간과 현실적 공간, 이렇게 공간의 이원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와 그 다음에 뭐 임금의 궁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음문체는 율문체 똑같은 말이죠. 꽃이 피니 새가 나고 푸른 비가 오는. 소설 속에서 이런 문장들이 등장할 수 있죠. 그 경우에는 음문체의 어떤 문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장면을 극대화는 하나의 장면을 엄청나게 길게 설명합니다. 하나의 장면을 극대화한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그 순간을 아이스크림을 입으로 가져가다가 갑자기 어제의 일을 생각하면서 아이스크림 다시 보고 맛있겠다고 얘기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는 거죠. 서술의 속도는 느려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건 봐도 되고, 현학적 태도, 잘난 척하는 거랬죠? 이거 중요합니다. 정기적.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된다. 하나는 기이한 이야기, 하나는 기록과 관련된 일생을 다룬 기록. 이것도 둘 다 정기적으로 사용된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언어 유희는 이건 알고 있겠죠? 말장난, 풍자, 해학 관계 보고,
액자식 구조도 알죠? 외화, 내화. 사건시와 서술시. 이건 뭐냐?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서술시와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뭐 오늘이라고 했을 때 어제 뭐 친구가 싸웠어요. 어제 친구가 싸웠고 친구가 싸운 내용이 일주일 전에 뭐 둘이 뭔가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그 얘기를 오늘 뭐 부모님한테 혹은 선생님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이 사건 시 다르죠. 그 다음에 서술시는 오늘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 혹은 둘 혹은 셋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입체적이다, 평면적이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 쓰냐? 시간이 소설의 시간이 순차적인 입체적, 평면적 입체적.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이 변화가 있으면 입체적, 변화가 없으면 평면적. 이렇게 하면 되죠. 됐습니까? 자, 태도와 관련돼 가지고 부문들이 몇 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밑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조금 수정을 하라 그랬죠? 자, 요거를 문제 인식. 어떻게 문제를 개인적인 걸로 보느냐, 사회적으로 보느냐. 그 다음에 요거는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상황 플러스 태도. 여기는 무기력한 지식. 왜 무기력한 내용이냐? 이거 같이 한번 봅시다. 근래 병일이는 사무실에 정보 정리를 할 때도 혹시 후원해서 성낸 소와 같이 걷고 니체가 푸른 이끼 돋친 바위 부담고 이마를 부딪히는 것을 상상하고 몸서리를 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곁에서 담배를 피우며 신문을 뒤적이고 있는 주인을 바라볼 때 그러면 병일이가 나오고 주인이 나오죠. 신문의 활자와 인연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생활이 부럽다. 그러면 신문하고 상관없는 그들의 생활이 부럽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월급에서 하숙비를 제하고 몇 푼 안 남는 돈으로 사들인 책, 그러니까 책을 사들인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사니까 이 사람은 뭐일 가능성이 높다? 지식인일 가능성이 높다. 누가? 병일이가. 주인은 지식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돈은 많죠. 주인이니까. 활자로 박힌 말이 퇴적이 바로하여 풍겨오는 문학의 자극에 자기 신경은 확실히 피곤해졌다. 무기력하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세상의 이야기, 그 다음에 문학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로 봐서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다. 사회적인 문제다. 그 다음에 이때는 언제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 일제시대 무기력한 지식인은 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짐작을 해보면 됩니다. 그냥 뭐 안 돼도 요거는 상관이 없는 작품입니다. 요 두 개만 좀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순위 삼촌이라는 작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명령 자체가 작전이 민간인을 전부 총살한다. 그러면은 이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상황 인식이 되는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떤 독재 행포보다는 이건 이제 권력자 행포가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미 군정의 명령이기 때문에 셈이 권력의 행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찬우야, 꼬두매로 가자. 이렇게 했죠. 아까도 나왔지만 이 꼬두매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고향이죠, 고향.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인물과 사회의 문제 중에 산업화, 도시화 이야기가 나왔죠. 산업화, 도시화가 단 세트잖아요. 이 산업화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업화로 인한 고향 상실, 이런 주제 자주 나오죠. 이런 거는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다음, 오정희의 옛 우물. 누구나 젊은 한 시절 전설 속의 멸종된 종으로 여기지 않은 관습과 제도 속을 드러낸 두려움과 한거를 그렇게 나타내지 않았냐. 젊은 한 시절 이렇게 했다. 나중에는 달라진다. 개인적 상황, 개인적 문제입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성장과 관련한 문제다. 그 사회는 아니다. 자의 정체성 쌓기. 다음, 뭐야 이놈의 자식, 네가 나를 훈계하는 거냐? 뭐가 관련된 훈계냐? 이거 뭐 쭉 읽어보면 되겠지만은 그런 말씀 이제 좀 마세요. 안팎에서는 물리치기 넌 아직 모른다. 나이가 돼봐라. 고깝게 듣지 마세요. 그때 가서 그 뜻을 알지언 지금은 제 사고 행동 포기하고 싶지 않다. 뭐냐? 할아버지를 몸을 쫓아가서 후회하지 않을 뿐더러 옳다고 생각한다.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격리시키고 한편으로 이해하는 모습도 저는 이해한다. 노상 이기적인 현실에 집착이 그걸로 현실에 대한 집착. 이건 중요하죠. 현실에 대한 집착. 어쩔 수 없이 생활인의 감각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고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할아버지 생애를 이해한다. 북으로 상징된 아버지 삶을 할아버지 광대 이걸 뭘로 바라본다? 예술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술과 현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개인적 상황인식으로 보는 것이 많고 개인 중에서도 예술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다음 옳습니다. 교육으로 실행으로 저들을 가르쳐야죠. 가르쳐서 뭔가 바꾸는 것 뭐라 그랬습니까? 계몽이라 그랬죠. 사회적 상황인식이 해당되고 계몽은 일제강점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계몽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까지 해서 오늘 그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본다고 고생했습니다. 파이팅!